안녕하세요. 저는 동네에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50대 후반 여성입니다. 얼마 전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딸이 결혼을 했어요.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 키우는 동안 혹시나 딸이 아빠의 빈자리를 느끼진 않을까 걱정스러운 마음에 참 무던히도 애쓰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금이야 오기야 아끼고 또 아껴가며 키운 딸의 결혼식 날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15년 전 바람나서 처자식을 버리고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난 전 남편이 이제 와서 혼주석에 앉겠다며 나타났거든요. 아직도 그때 생각을 하면 손끝이 바들바들 떨릴 정도로 화가 납니다. 만약 그때 저 대신 사위가 나서지 않았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지금 생각해도 정말 아찔하네요. 저는 원래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태어나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작은 시골 마을을 벗어난 적이 없었죠. 부모님은 시골에서 작게 농사를 지으며 사는 순박하고 욕심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성실하게 일하고 부지런했지만 형편은 그리 넉넉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부모님은 세 식구 먹고 살 수 있음에 늘 감사했습니다. 비록 형편은 가난했지만 작은 것 하나도 나눌 줄 알았고 사소한 일에도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따뜻한 분들이었어요. 사랑이 가득한 부모님 덕분에 저도 정이 많은 사람으로 자랄 수 있었어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시골은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지만 저는 시골 너머의 세상이 늘 궁금했어요. TV 속에 나오는 화려한 삶을 동경하며 언젠가는 이곳을 벗어나 더 넓은 곳에서 살고 싶다는 막연한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 사랑하는 아빠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엄마와 둘이 지내게 되면서 제 꿈은 조금 더 명확해졌어요. 저를 키우느라 아빠 없이 혼자 농사를 지으며 버거워하는 엄마를 볼 때마다 도시로 가야겠다는 생각이 간절해졌습니다. 저에게는 도시에 가서 돈을 많이 벌어서 엄마에게 효도하며 살겠다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저에게 도시란 제 꿈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희망처럼 느껴졌습니다. 도시에 대한 갈망이 컸던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운 좋게도 도시에 일자리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취직한 곳은 작은 회사였어요. 저는 그곳에서 격리 일을 하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엄마와 함께 살던 집을 떠나 좁은 단칸방에서 지내야 했지만 그마저도 행복했어요. 도시에서의 생활은 매일매일 즐거운 일들로 가득했습니다. 월급을 받아 엄마에게 용돈을 보내드릴 때마다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원하는 꿈에 다가가는 것 같아서 행복했습니다. 시골에서 살았던 20년보다 도시에서의 몇 개월이 훨씬 더 재밌다고 느껴질 정도로 생활은 만족스러웠어요. 회사 선배들을 따라다니며 적응하느라 외로움도 느낄 겨를 없이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니 저도 제법 도시 생활에 익숙해졌어요. 언젠가 이곳에서 엄마를 모시고 살 수 있게 되는 날을 꿈꾸며 하루하루 정말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도시에 와서 일만 하면서 살았더니 어느덧 제 나이도 24이 되었습니다. 그 무렵 주변 사람들에게 왜 아직 혼자냐, 결혼은 안 할 거냐는 말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제가 안타깝게 느껴졌던 건지 회사 선배가 남자를 소개해 주겠다며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전 남편과 고등학교 동창이었던 선배는 저랑 잘 어울릴 것 같다며 전 남편을 소개했습니다. 내 친구인데 애가 진짜 성실해. 일밖에 모르고 한번 만나만 보라니까. 제가 남자를 만나본 적이 없어서 그런 자리는 조금 어색해요. 어색해도 자꾸 만나봐야지. 이렇게 피하면서 떼놓치면 나중에는 기회조차 없어. 내 말 듣고 한 번만 만나봐. 처음에는 만남 자체를 피하려고 했어요. 남자를 만나본 적도 없었고, 아직 제대로 자리를 잡은 것도 아닌 상황에서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은 사치라고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모든 것에는 다 때가 있으니 제발 한 번만 만나보라는 선배의 부탁에 마음이 흔들렸고, 결국 전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저보다 3살이 많았어요.
첫인상은 무난했습니다. 적당히 멀끔하고 적당히 예의가 있어 보였어요. 말이 많은 타입은 아니었지만 오히려 그런 모습이 듬직해 보이기도 하고 호감으로 다가왔죠. 회사를 다니면서 일적으로 봤던 남자들은 늘 겉만 뻔지르르한 느낌이었는데 전 남편은 그런 느낌은 나지 않았거든요. 전 남편은 저와 처음 만난 자리에서 자신은 홀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고 가진 것이 많진 않지만 미래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처음 본 사이에 뭐 그런 얘기까지 하나 싶었지만 그때는 무슨 콩깍지가 씌인 건지 이 사람 참 진중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 후로 3번인가 더 만나고 전 남편과는 정식으로 사귀게 되었습니다. 연애를 시작한 뒤로 전 남편은 저에게 결혼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했어요. 자신 역시 연애 경험이 많지 않지만 저를 만나면 평생 함께 할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면서요. 전 남편이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저도 은연중에 언젠가는 이 사람과 결혼을 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전 남편과 결혼을 결정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생기게 되었어요. 시골에 혼자 계시던 엄마가 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었거든요. 전화로 그 소식을 들었을 때는 허망하고 원통했습니다. 엄마를 보러 내려가는 동안에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허무했습니다. 내가 도시에 살고 있는 이유가 엄마에게 효도를 하기 위해서였는데 그 이유가 한순간에 사라져 버린 거죠. 준비 없는 이별에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엄마의 빈소에서 엄마를 부르며 목 놓아 우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그런 저를 대신해 전 남편이 거의 상주 노릇을 해주었습니다. 저 대신 조문객을 맞이하고 장례 절차를 신경 쓰며 제가 엄마를 떠나보낼 수 있게 옆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줬어요. 전 남편 덕분에 저는 엄마를 잘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내내 제 곁을 떠나지 않고 지켜준 전 남편에게 무척 고마웠습니다. 큰일을 겪고 나니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었달까요? 이 사람이라면 제 남은 생을 함께 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전 남편과 결혼을 해야겠다고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빠, 전에 나한테 청혼한 거 아직 유효해? 당연하지. 어머니 떠나보내고 네 마음이 좀 안정되면 그때 다시 얘기하려고 했는데 혹시 내 예상이 맞아? 응, 우리 결혼하자. 진짜야? 세영아, 내가 진짜 행복하게 해줄게. 나 믿지? 전 남편과 결혼을 약속하고 우리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전 남편의 집에 자주 오가며 시어머니와도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렇게 1년 정도 연애를 더 하다가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따로 신혼집을 마련하진 않았어요. 전 남편과 시어머니가 살고 있는 집으로 제가 들어가기로 했거든요. 돈을 모아야겠다는 생각도 있었지만 전 남편이 몸이 약한 시어머니를 걱정하는 말을 많이 했었기에 자연스럽게 합가를 하는 쪽으로 생각하게 되었어요. 제가 찾아갈 때마다 늘 따뜻하게 맞아주셨던 시어머니를 보면 엄마 생각이 많이 났기 때문에 먼저 떠난 엄마 대신 시어머니를 잘 모셔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엄마랑 같이 살자고 해줘서 고마워. 무슨 소리야. 당신 어머니면 이제 내 어머니기도 해. 내가 엄마 보내느라 힘들었을 때 당신이 옆에서 잘 지켜준 덕분에 이겨낼 수 있었어. 평생 잊지 않을게.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도 서로 위하면서 그렇게 잘 살자. 난 참 복이 많은 사람이야. 앞으로 남은 생은 세영이 너를 위해서 살 거야. 나랑 결혼해줘서 고마워. 엄마가 떠나고 세상에 홀로 남았지만 남은 생을 함께할 가족이 생겼다는 사실 덕분에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보고 있을 부모님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씩씩하게 잘 살겠다고, 결혼 생활도 누구보다 잘 해내겠다고 속으로 조용히 다짐을 했어요. 시어머니는 밖에서 일을 하는 저와 남편을 대신해서 집안 살림을 도맡아 하셨어요. 선천적으로 몸이 허약한 체질이었지만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늘 나서서 하는 분이었죠. 회사 일이 끝나고 돌아오면 항상 웃으면서 잘 다녀왔냐고, 오늘도 고생 많았다고 다독여주는 시어머니 덕분에 집안에는 늘 온기가 감돌았어요. 저는 시어머니에게서 엄마의 정을 느끼며 헛헛한 마음을 채워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저는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시어머니와 전 남편은 제가 불편하지 않도록 저에게 많은 신경을 써주었습니다. 덕분에 별탈 없이 예쁜 딸을 출산할 수 있었어요. 딸을 품에 안던 날 저는 다짐했어요. 우리 부모님이 그랬던 것처럼 아낌없이 사랑을 주고 온 마음을 다해 잘 키우겠다고요.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를 할 때도 시어머니가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몸도 좋지 않으시면서 매일 온갖 종류의 미역국을 끓여주셨고, 제가 조금이라도 잘 수 있도록 아이를 많이 봐주셨죠. 어머니, 힘들지 않으세요? 아기가 계속 울어서. 아이가 우는 게 당연하지. 나는 우리 수경이 얼굴만 보면 그렇게 기분이 좋아. 나 하나도 안 힘드니까 애미는 몸만 잘 살펴. 지금 몸조리를 잘해야 나중에 안 아픈 거야. 나는 민석이 낳고 바로 일하느라 얼마나 힘들고 서러웠는지 몰라. 너는 그런 기분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감사해요, 어머니. 어머님이 끓여주신 미역국 잘 먹고 얼른 회복할게요. 저와 시어머니는 하루 종일 붙어서 딸아이의 육아를 함께 했습니다. 제가 출산하면서 일을 그만뒀기 때문에 전 남편 혼자 돈을 벌어야 했어요. 전 남편은 매일 늦게 야근을 하면서도 집에 오면 딸을 품에 안고 행복해 했습니다. 수경 아빠, 혼자 돈 벌려니까 힘들지? 수경이 조금 더 크면, 유치원만 들어가면 그때는 나도 다시 일할게. 힘들긴 내 식구들 먹여 살리는 일인데 밖에서 아무리 피곤해도 나는 우리 수경이 얼굴만 보면 이상하게 힘이 나. 나보다 당신이 더 고생이지. 아기 키우랴, 엄마도 신경 쓰랴. 엄마 약 챙겨주는 것도 당신이 다 하고 있잖아. 그런 것도 다 미안하고 고맙지. 에이, 그게 무슨 고생이라고. 어머니가 나한테 해주시는 거에 비하면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나 요즘 정말 행복해. 당신이랑 어머니랑 우리 수경이랑 내 곁에 있다는 생각만 해도 엄청 든든한 거 있지? 고마워. 내가 더 잘할게. 딸이 태어나고 그 몇 년 동안이 제 결혼 생활을 통틀어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천사 같은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도 행복했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살아간다는 게 뭔지 항상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유치원에 들어갈 무렵부터 시어머니가 병원에 가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힘들게 지내던 시어머니는 결국 사랑하는 손녀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모습을 끝내 못 보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슬픔 속에서 서로를 위로하며 시어머니를 보내드렸어요. 시어머니 한 명 없는 것뿐인데 집안이 어찌나 텅 빈 것 같던지, 혼자 집안일을 할 때면 유독 시어머니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저를 보며 인자하게 웃던 시어머니의 모습, 저를 다정하게 부르던 시어머니의 목소리, 제가 낮잠을 자면 조용히 이불을 덮어주던 따뜻한 손길, 시어머니가 그리워서 남몰래 참 많이도 울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약이라고 하던가요? 몇 달이 지나니 시어머니의 부재도 생활의 일부처럼 자연스럽게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슬픔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다른 것들로 슬픔을 덮으며 살아갔어요. 그 무렵 저는 낮 시간 동안 파출부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회사가 어렵게 되면서 집에 가져오는 생활비가 많이 줄었거든요. 몇 달만 참아달라는 남편의 말에 혼자 짐을 지게 할 수 없어서 아이가 유치원에 있는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일을 선택했습니다. 가끔 남의 집 일을 한다는 이유로 무시를 받을 때는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살림에 보탤 수 있으니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열심히 일했어요. 전 남편 회사가 다시 안정을 찾게 되면 파출부 일을 그만두고
조금 더 제대로 된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버텼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도 전 남편이 가져다주는 생활비는 늘어나지 않았어요. 제가 아무리 일을 한다고 해도 하루 벌어 하루 쓰는 느낌이라 생활은 늘 빠듯했습니다. 수경 아빠, 회사는 아직도 어려워? 똑같지. 밖에 나가서 한번 봐봐. 안 잘리고 다니는 것도 감지덕지야. 알지. 아는데 생활이 너무 빠듯해서 밑 빠진 독에 물 부으려니 쉽지 않네. 뭐? 그럼 나보고 어떡하라고? 지금도 하루 종일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윗사람들 눈치만 보면서 살고 있는데 집에서는 돈 타령만 하질 않나? 내가 집에서도 눈치를 봐야 돼? 아니, 내가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잖아. 나도 걱정이 되니까. 걱정되면 바가지 긁지 말고 제발 가만히 있어. 무능한 가장 취급하지 말고.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전 남편과는 늘 같은 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어요. 제 의도와는 다르게 비꼬아 듣는 전 남편 때문에 대화 끝에는 늘 언성이 오가곤 했습니다. 전 남편은 돈을 벌겠다며 점점 밖으로 돌았어요. 거래처 사람들에게 접대를 한다는 핑계로 술에 잔뜩 취해서 새벽에 들어오는 날이 많아지더니 아예 외박을 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많이 실망하기도 했지만 지금 누구보다 힘든 건 전 남편이라는 생각 때문에 저도 견디기로 했어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정신 차리고 돌아올 거라고, 제가 알던 그 모습으로 다시 바뀔 거라고 그렇게 믿으며 버텼습니다. 전 남편이 방황하며 밖으로 도는 동안 저는 집안의 모든 일을 혼자 해결해 나갔습니다. 일도 해야 하지, 딸도 키워야 하지, 살림도 해야 하지. 언제나 몸이 10개라도 모자랐어요. 수경 아빠, 다음 주에 수경이 유치원 졸업하는 거 알지? 그날은 꼭 와줘. 회사가 장난이야? 그리고 유치원 졸업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나까지 가. 가만 보면 당신도 참 유난이야. 유난? 수경이네 반 다른 친구네 아빠들은 유치원 행사마다 와서 사진 찍어주고 꽃다발 안겨주고 그래. 매번 오라는 것도 아니고 한 번뿐인 유치원 졸업식이잖아. 수경이도 아빠가 와서 축하해주면 좋아할 테니까 얘기한 거 아니야. 이제 하다 하다 다른 아빠랑 비교까지 하네. 이러니 내가 집에 들어오기가 싫지. 전 남편은 아이에게 신경을 써달라는 저의 말에 늘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며 오히려 화를 내곤 했습니다. 이런 날들이 계속되면서 저도 마음에 앙금 같은 것들이 쌓이는 게 느껴졌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화장대 옆에 놓인 가족 사진을 보며 마음을 다스렸어요. 딸이 태어나고 100일이 되었을 때 시어머니까지 내 식구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요. 그걸 보며 다정했던 전 남편을 떠올리고 저를 딸처럼 아껴줬던 시어머니를 떠올리며 애써 참아냈습니다. 그 뒤로도 전 남편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딸의 초등학교 입학식, 운동회, 졸업식, 수많은 행사에 전 남편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늘 사진 속에는 딸과 저, 우리 두 사람뿐이었어요. 변해버린 전 남편이 원망스러웠지만 제가 힘들 때 전 남편이 제 곁에 있어줬던 것처럼 묵묵히 제 자리를 지키면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는 믿음을 차마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주변에서는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낫지 않겠냐며 이야기했지만 딸이 아빠 없는 아이로 크는 것은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꾹 참으며 견뎠어요. 당연하게도 딸과 전 남편의 사이는 그리 좋지 않았어요. 한 공간에 있으면 어색한 공기가 느껴질 정도로 대면대면했습니다. 딸은 아빠가 집에 있으면 방에 들어가서 거의 나오지 않았어요. 사춘기가 시작되면서 아빠를 더 어려워하는 딸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된 게 제 탓인 것만 같아서 마음이 늘 불편했습니다. 딸이 중학생이 되도록 전 남편은 바뀌지 않았어요.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는 제 마음속의 작은 희망도 흐릿하게 지워져 갈 때쯤 제 앞에 불청객이 나타났습니다. 냉장고에 먹을 것이 없어서 장을 보고 이것저것 정리를 하고 있는데 현관 벨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어요. 이 시간에 올 사람이 없는데 의아했죠. 누구세요?
여기 한민석 씨 집이죠? 남편의 이름을 말하는 젊은 여자. 팔다리는 말랐는데 배가 부른 것으로 보아 임신을 한 것 같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피가 차갑게 식는 게 느껴졌어요. 여자는 몸 때문에 오래 서 있기 힘들다며 제가 뭐라 하지도 않았는데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소파에 앉아 집안 구석구석 살피는 눈빛이 여간 날카로운 게 아니었죠. 누구신데 다짜고짜 남의 집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저 한민석 씨랑 살고 있어요. 다른 설명 없이 딱 저 한마디 뿐이었지만 모든 것이 이해가 됐습니다. 아마 뱃속의 아이는 전 남편의 아이겠죠. 화가 나야 되는데 이상하게 정신이 더 또렷해졌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이라 충격이 어마어마했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되물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보시다시피 이제 2달 후면 아이가 태어나거든요. 저는 미혼모로 아이를 낳을 생각이 없어요. 민석 씨가 조금만 기다리면 정리하고 온다고 했는데 반응을 보니 아무 얘기도 못 들으신 것 같네요. 이렇게 돼서 유감이지만 더 기다리지 못할 것 같아서 왔어요. 지금 이 어이없는 상황을 유감이라는 단어로 표현한 여자는 뭐가 그리 당당한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 면상에 당장 물이라도 한 바가지 끼얹어주고 싶었지만 혼신의 힘을 다해 참았어요. 가만히 있는 제 모습에 오히려 당황한 것은 상간녀였어요. 제가 아무 말이 없자 여자는 주절주절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덕분에 그동안 전 남편이 가져오는 생활비가 왜 줄었는지, 왜 그렇게 외박을 했는지 모든 게 이해가 됐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마친 상간녀는 다시 볼일 없길 바란다며 서둘러 집을 떠났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 온몸에 힘이 풀렸어요. 잠깐 동안이었지만 하늘이 빙빙 도는 기분이 들었어요. 남편 노릇, 아빠 노릇 제대로 하지 않고 지낸 지 오래됐지만 설마 밖에서 딴 살림을 차렸을 줄은 몰랐습니다. 어쩜 그렇게 감쪽같이 속일 수 있었을까? 아니, 사실 의심하려면 얼마든지 의심할 수 있었겠죠. 그래도 내 가족이니까 믿은 것뿐이었는데 제 믿음을 이렇게 이용한 전 남편이 너무 미웠습니다. 배신감에 치가 떨렸습니다. 그날 밤은 전 남편이 집에 오지 않았어요. 한참을 고민하던 저는 전 남편에게 내일 낮에 딸이 없는 시간에 집에 들리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눈을 감았더니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전 남편과 처음 만났던 날, 저에게 눈물을 글썽이며 청혼하던 날, 엄마 돌아가시고 평생 제 곁에서 지켜주겠다던 약속, 딸을 품에 안고 눈물을 흘리던 모습까지 그 모든 것이 꿈처럼 아득했습니다. 그렇게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다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언젠가부터 전 남편에 대한 추억이 없다는 사실을요. 길게 이어져 있는 종이가 갑자기 잘려져 나간 것처럼 어느 순간 전 남편과 함께한 추억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 정확히 언제부터였는지도 모를 정도로 까마득하게 느껴졌어요. 지금까지 제가 붙잡고 있었던 것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다음 날 점심시간이 되자 전 남편이 집으로 왔습니다. 표정을 보아하니 그 여자가 집에 다녀간 걸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식탁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전 남편과 저는 오랜만에 서로 마주보고 앉았어요. 전 남편은 제 시선을 피하며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가 말을 꺼낼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것 같아 제가 먼저 침묵을 깼습니다. 할 말 없니? 무슨 할 말? 어제 얘기 다 들었다면서. 이혼하자. 그게 다야? 당신도 알잖아.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이게 부부야? 우리 사이에 감정이라는 게 남아있어? 당신은 수격이만 있으면 되잖아. 나도 내가 필요한 사람이랑 살고 싶어. 그동안 속인 건 미안해. 미안하긴 하니? 아빠라는 사람이 자식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 어떻게 그런 식으로 배신을 해? 당신이 사람이야? 내가 잘했다는 건 아니야. 근데 이 집에서 나를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긴 해. 있으나 마나 한 사람 취급한 건 당신이랑 수경이잖아.
계속 뭐라고 핑계를 대는 전남편의 목소리가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자신이 외도를 한 이유가 결국 저와 딸이라고 말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더는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동안 제가 남편을 참아줬던 이유는 딸에게 결핍을 만들어주고 싶지 않아서였습니다. 아빠가 없다는 소리를 듣게 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다시 예전처럼 지낼 수 있겠지. 믿고 기다렸던 결과가 이거라니.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도리를 저버리고 배신한 사람을 더는 참아줄 수 없었습니다. 용서할 수 없었어요. 결국 저는 전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대한 빨리 이혼을 하고 싶어서 그랬는지 전 남편은 앞으로 양육비도 요구하지 말고 자신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조건으로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저에게 넘기기로 했습니다. 그러고는 옷까지 몇 개만 챙겨 도망치듯 집을 나갔어요. 딸은 전 남편과 저의 이혼을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오히려 별일 아니라는 듯 저를 위로했어요. 그래서인지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았을 때도 나오지 않았던 눈물이 뒤늦게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가 너무 미안해. 엄마, 정말 잘 선택한 거야. 나는 엄마만 있으면 돼. 우리 둘이 사는 게 더 좋아. 진작 이혼했어야 했는데 나 때문에 지금까지 참은 거 다 알아. 우리 딸 언제 이렇게 컸을까? 엄마가 수경이 정말 잘 키울게. 앞으로 더 노력해서 수경이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면서 살 수 있게 해줄 테니까 엄마만 믿어. 내가 진짜 공부 열심히 해서 꼭 성공할게. 그래서 보란 듯이 엄마 행복하게 해줄 거야. 꼭 그렇게 할 거니까 지켜봐줘. 알겠지? 전 남편이 자신의 인생을 살겠다고 저와 딸을 떠난 순간부터 제 목표는 명확해졌습니다. 우리 딸, 세상 그 누구도 부럽지 않게 아주 보란 듯이 잘 키우겠다고요. 일단은 제대로 된 직업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정년 없이 오래 일하려면 아무래도 기술이 있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것이 미용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손재주 있다는 소리를 자주 들어왔기에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해보기로 했어요. 그때부터 파출부 일을 하면서 시간을 쪼개가며 미용학원을 다녔습니다. 40이 넘은 나이에 공부를 시작하려니 여간 힘든 게 아니었어요. 가위를 잡으며 종일 연습한 탓에 손에는 늘 물집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를 응원하는 딸을 생각하며 매일 밤늦은 시간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남들보다 몇 배로 열심히 노력한 덕분에 결국 자격증을 손에 넣게 되었고 미용학원에서 소개해준 미용실에 취직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취직한 곳은 아파트 상가에 있는 개인 미용실이었어요. 원장님이 디자이너 한 명과 함께 운영하는 곳이었는데 기존에 있던 디자이너가 본인 미용실을 차리게 되면서 그 자리에 제가 들어가게 된 거죠. 이곳에서 저도 밑바닥부터 열심히 배워서 제 미용실을 개업해야겠다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원장님은 제가 나이가 많아서 오히려 좋다고 하셨어요. 성실하게 잘 배우기만 하면 하는 만큼 벌 수 있다며 끊임없이 동기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원장님이 솜씨가 워낙 좋아서 그런지 미용실은 늘 단골 손님으로 붐볐습니다. 덕분에 매일 10시간씩 앉을 틈도 없이 일을 했어요. 손에는 늘 상처가 가득했고 다리는 돌을 매단 것처럼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가겠다고 노력하는 딸을 생각하면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다쳐가면서도 열심히 배운 덕분에 저도 실력이 많이 늘었어요. 저를 찾는 손님이 생기기 시작했을 때는 일하는 것이 더 재밌고 보람있게 느껴졌어요. 바쁜 생활이 이어지는 와중에도 저는 딸에게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딸 학교에 행사가 있으면 무조건 참석을 했어요. 사소한 것 하나도 빠지지 않고 얼굴이라도 비추려고 노력했습니다. 딸의 생일에는 온갖 요리로 생일상을 가득 채우고 딸의 친한 친구들을 초대해 생일 파티를 열어줬어요. 우리 딸이 외롭지 않도록 제가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는지 알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표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였는지 자라면서 딸의 입에서 아빠에 대한 이야기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어요. 혹시 아빠에게 연락이 오는지 물어볼 때면
자기가 아빠가 어딨냐며 아무렇지 않게 웃곤 했죠.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고맙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했어요. 딸은 정말 괜찮다고 했지만 엄마인 제 마음에는 이혼이라는 단어가 딸에 대한 비처럼 남아 있었거든요. 딸은 자신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저에게 늘 고맙다는 말을 했습니다. 제가 열심히 일하는 동안 딸도 정말 성실하게 학교 생활을 했어요. 서로의 곁에서 응원하며 견딘 덕분인지 딸은 서울에 있는 명문 대학교에 합격을 했고 대학교에 들어간 뒤에도 장학금을 놓치지 않을 정도로 정말 열심히 생활했습니다. 딸은 언제나 저의 가장 큰 자랑이었어요. 딸이 자신의 삶을 위해 열심히 나아가는 동안 저에게도 기회가 찾아왔어요. 미용실 원장님이 귀촌을 하게 되면서 저에게 아주 좋은 조건으로 미용실을 인수하지 않겠냐며 제안하셨거든요. 덕분에 제 미용실을 개업하겠다는 꿈이 훨씬 빠르게 이뤄졌습니다. 인테리어도 손볼 것 없이 전부 그대로 할 수 있어서 비용 부담도 덜했고요. 실력 있는 원장님 밑에서 열심히 배운 덕분에 기존 단골 손님들도 붙잡을 수 있었어요. 미용실을 인수하고 정식으로 원장이라는 이름을 달던 날, 딸과 오랜만에 맥주잔을 들고 건배를 했습니다. 맥주 한 잔에 그동안 살았던 날들이 떠오르면서 앞으로도 우리 둘 정말 열심히 잘 살자며 다시 한번 굳은 다짐을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대학교를 졸업한 딸은 이름만 들어도 누구나 알고 있는 대기업에 곧바로 취직을 했어요. 알아서 척척 해나가는 딸은 언제나 저에게 큰 자랑이었고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런 딸이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말을 했을 때는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조용히 회사를 잘 다니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그만두고 대학 선배와 스타트업 사업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땐 솔직히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직장에서 안정적으로 월급 받고 승진도 하고 결혼도 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했지만 딸은 그게 아니었나 봐요. 하지만 말릴 수 없었습니다. 딸은 원하는 게 있으면 반드시 이루는 성격이거든요. 저보다 똑부러진 아이니까 저는 그냥 옆에서 딸을 믿어주며 응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고 딸은 한동안 밤낮 없이 일에만 매달렸어요. 힘들 법도 한데 표정에는 항상 생기가 넘쳤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딸이 선택을 잘했구나 싶었죠. 그렇게 고생하며 노력한 만큼 조금씩 성과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을 시작한 지 1년 만에 꽤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어요. 그 무렵 딸이 결혼을 하고 싶다는 사람이 있다며 남자친구를 소개했습니다. 결혼을 하겠다는 딸의 말은 정말 반가웠어요. 제가 실패한 결혼을 한 게 딸에게 영향을 주진 않았을까 내심 걱정했었거든요. 딸이 소개한 사람은 같이 스타트업 사업을 하고 있는 선배였어요. 대학교 때부터 알고 지냈던 두 사람은 사업을 같이 하면서 수많은 난관을 함께 극복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마음을 키워 나갔다고요. 저는 사위를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에 들었습니다. 미용실을 운영하다 보니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사람을 보는 눈이 어느 정도 생겼거든요. 그런데 사위는 풍기는 기운이 참 선하고 좋았어요. 꾸며낸 모습이 아니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후식을 먹을 때도 자신보다 딸을 먼저 챙기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결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모님. 제가 평생 수경이 책임지겠습니다. 지금 그 마음 변하지 않을 자신 있나? 당연하죠. 죽을 때까지 이 마음 변치 않고 간직하겠습니다. 마음은 변할 수 있어. 그때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중요하지. 두 사람이 서로 믿고 의리 있게 살았으면 좋겠네. 우리 수경이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혼자 키우느라 불편한 게 많았을 텐데 그런 티 한 번도 내지 않고 잘 자란 아이야. 자네가 옆에서 잘 보듬어줬으면 좋겠어. 제 말에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하는 사위를 보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딸을 바라보며 웃는 선한 미소도 마음에 들었고 부유한 환경에서 잘 자라서 그런지 모든 면에서 따뜻한 여유로움이 느껴졌어요.
밝게 웃는 딸과 사위의 모습을 보는데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기도 했어요. 시댁에서 딸이 이혼 가정에서 자랐다는 이유로 탐탁치 않아 할까봐 내심 신경이 쓰였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상견례 날 만난 사돈들은 제 걱정이 무색할 정도로 따뜻한 분들이었습니다. 귀하게 키운 딸을 부족한 제 아들의 짝으로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경이가 정말 마음이 따뜻하고 사랑이 많은 게 느껴져요. 어떻게 그렇게 자랐을까 궁금했는데 이제 그 이유를 알겠네요. 이 모습 잘 간직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잘하겠습니다.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돈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참 감사하고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말투며 표정이며 어느 것 하나 따뜻하지 않은 것이 없었어요. 그리고 정말 감사하게도 저희 집이 여유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결혼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저희가 부담하고 싶어요. 기쁜 마음으로 한 결정이니 부담 갖지 마시고 저희 뜻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리 그래도 결혼하는데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요. 나중에 아이들이 성공하면 꼭 받을 테니 지금은 저희한테 맡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걸 빌미로 시집살이 시키는 일은 없을 테니 걱정 마시고요. 제가 기분 나쁘지 않도록 농담을 섞어가며 말씀하시던 사도는 정말로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아달라며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여유가 있는 집에서 아낌없이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었지만 저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어요. 상견례를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저는 딸에게 통장 하나를 건넸습니다. 통장? 내 이름이네? 세상에, 이게 다 얼마야? 수경아, 사돈댁에서 결혼에 대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시겠다고 했지만 어떻게 그러겠어. 이건 엄마가 수경이 너 결혼하면 주려고 그동안 차곡차곡 모은 거야. 사돈댁에 비하면 얼마 되지 않겠지만 네가 가지고 있어. 결혼 비용에 보태도 좋고 시부모님 선물을 사도 좋고 비상금으로 가지고 있어도 괜찮아. 엄마, 너무 고맙지만 이건 못 받을 것 같아. 이건 엄마가 그동안 나 키우느라 고생한 몫으로 남겨뒀으면 좋겠어. 물론 내가 앞으로 돈 많이 벌어서 훨씬 많이 효도할 거지만 그래도 이건 엄마가 간직해줘. 아이 참, 그러지 말고 받아도. 이거 나 주면 나도 내 전 재산 엄마한테 줄 거야. 그러니까 이건 엄마가 쓰는 게 맞아. 나 위에서 차곡차곡 모아놓은 그 마음만 잘 간직할게. 고마워 엄마. 엄마 덕분에 어디서도 사랑받는 사람으로 잘 자랐어. 엄마한테 사랑을 많이 받아서 나도 줄 수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아. 앞으로도 지금처럼 잘 살게. 우리 수경이 귀한 내 딸. 엄마가 항상 고맙고 사랑해. 언제 이렇게 자랐는지 이제는 엄마를 지켜주겠다는 딸의 이야기를 들으니 눈물이 날 것만 같았습니다. 마음이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사람으로 키우고 싶었는데 우리 딸이 그대로 잘 자라준 것 같아서 정말 행복했어요. 딸의 결혼식 준비는 순조롭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다가온 결혼식 당일, 혼주 메이크업을 마치고 식장에 들어서는데 왜 그렇게 심장이 떨리던지 제가 결혼하는 것도 아닌데 무척 긴장이 됐어요. 딸과 사위의 결혼식을 축하하러 온 사람들을 맞이하다 보니 조금씩 긴장이 풀리는 것 같았어요. 신부 입장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저 혼자 걱정을 했었는데 사위와 딸은 결혼식 이야기가 나왔을 때부터 함께 입장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나눴더라고요. 식장 안이 하객들로 채워지기 시작하고 이제 곧 시기 시작한다는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저는 안사돈과 함께 화촉점화와 관련된 안내를 받고 있었어요. 실수하지 않기 위해 머릿속으로 아까 리허설 때 연습했던 것들을 다시 떠올리고 있는데 제 눈앞에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너무 긴장해서 헛것을 봤나 싶었어요. 당황스러운 표정을 짓는 저를 향해 뭐가 반갑다고 손까지 흔들며 나타난 사람은 바로 15년 전 집을 떠난 전 남편이었습니다. 아니 이 사람아, 오늘 같은 날 신부 아빠가 빠지면 되겠어? 수경이는 아주 엄마 젊었을 때랑 똑같네. 어디서 소식을 들었는지 갑작스럽게 나타난 전 남편 때문에
저와 딸이 당황한 사이 전 남편은 로비에 늘어선 화환을 바라보며 감탄을 내뱉고 있었습니다. 부잣집에 시집간다고 하더니 그 말이 맞나 보네. 대단한 사람들이 화환을 다 보내고 축의금 빵빵하게 들어오겠네. 이런 날 나도 내 몫은 챙겨야지. 안 그래? 뭐? 그게 지금 할 소리야? 대체 어디서 알고 온 거야? 알려면 다 알지. 그건 됐고. 자네가 사위구만. 훤칠하네. 뻔뻔하게 웃는 전 남편의 모습을 보니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처자식 버리고 바람나서 나갔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혼주석에 앉겠다는 말에 그동안 살면서 애써 묻어놨던 지난날에 대한 분노가 한 번에 솟구치는 기분이었어요.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당장 뺨이라도 내려치고 내쫓아야겠다고 생각해 팔을 올린 순간 사위가 제 팔을 잡으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장모님, 저한테 맡겨주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진지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는 사위를 보자 이상하게 마음이 놓였습니다. 전 남편은 제가 흘겨보는 것을 무시하면서 사위가 뭘 좀 안다며 마음에 든다면서 호탕한 웃음을 지어 보였어요. 결국 전 남편은 혼주석에 앉게 되었고 견딜 수 없이 화가 났지만 믿어달라는 사위의 말에 일단 참아보기로 했습니다. 딸의 결혼식을 망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파촉 점화가 끝나고 혼주석에 돌아온 뒤로 전 남편 쪽은 아예 신경도 쓰지 않기로 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계속 조마조마했습니다. 그냥 얌전히 앉아있다가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혹시나 전 남편이 돌발 행동을 하지 않을까 걱정됐지만 다행히 식이 거의 끝나도록 별다른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양가 부모님에게 인사를 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사회자 멘트에 따라 딸과 사위는 먼저 신랑 측 부모에게 인사를 했고 다음으로는 제 차례였어요. 신부 측 혼주석으로 다가오던 사위와 딸을 바라보며 얼마나 민망하고 미안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위가 방향을 틀어 사회자석으로 가더니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신부의 어머니께 인사를 드리기 전에 잠시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원래는 축가가 끝나고 깜짝 공개하려고 했던 건데 지금 보여드려야 할 것 같네요. 잠시 영상 감상하시겠습니다. 사위의 멘트가 끝나자 주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곧장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화면에는 딸과 사위가 준비한 깜짝 영상 편지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영상에는 딸의 사진이 하나씩 나타났다 사라지고 있었어요. 딸이 태어났을 때, 유치원 입학 때, 유치원 졸업 때, 저와 함께 놀러 갔던 날, 그리고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입학하고 졸업했던 시간까지의 사진들이 차례로 나오고 있었어요. 사진이 바뀌는 동안 딸의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엄마,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내 곁에는 언제나 엄마가 함께했어. 신이 세상 모든 사람을 돌볼 수 없어서 대신 보낸 게 엄마라고 하잖아. 나에게 엄마는 유일한 버팀목이자 안식처였어. 엄마의 품 안에서 너무나도 따뜻한 보호를 받으면서 정말 큰 사랑을 받았어. 내 세상은 엄마 하나로도 넘치도록 충분해. 나를 혼자 키우느라 고생한 우리 엄마. 이제는 내가 받은 것 이상으로 더 큰 사랑을 엄마에게 줄게. 그동안 홀로 자신을 키운 저에게 고마운 마음을 담은 딸의 영상 편지를 보니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마지막 사진은 상견례 때 다 같이 찍은 기념사진이었어요. 활짝 웃고 있는 우리들의 사진 위로 사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언제나 수경이의 오른편에서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셨던 장모님. 이제 비어있는 수경이의 왼쪽에는 제가, 뒤에는 저희 부모님이 함께하겠습니다. 장모님이 주신 사랑처럼 저도 수경이를 평생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주변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중간중간 훌쩍이는 소리도 났습니다. 저를 향해 웃어 보인 사위는 다시 마이크를 잡았어요. 이 영상은 저와 신부,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장모님 몰래 만든 영상 편지예요.
장모님을 너무 사랑하는 우리 수경이가 깜짝 이벤트를 하고 싶다고 해서 기쁜 마음으로 함께 준비를 했습니다. 홀로 딸을 키우느라 한평생 희생한 장모님에 대한 마음을 모두 알아주신 것 같아 마음이 참 기쁩니다. 제 아내에게 부모님은 어머니 한 분뿐입니다. 저에게도 장모님뿐이고요. 그런데 오늘 15년 만에 아내의 친아버지가 나타나셨어요. 사위의 말에 집중하던 사람들의 시선이 혼주석으로 쏠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전 남편은 자기를 소개하려는 것으로 알아들었는지 자리에서 일어나 사람들에게 꾸벅 인사를 했어요. 사진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함께 살았을 때도 그 이후에도 아내 옆에 아버지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제 아내에게 아버지란 없는 존재와도 같았어요. 그렇게 30년 동안 잊고 살았던 딸이었는데 이제 와서 찾아오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자신의 인생 찾겠다고 책임감 없이 가족을 버려놓고 딸 인생에서 가장 기뻐야 할 날에 나타나신 이유가 뭔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렇게 나타나시면 제 아내가 우리 장모님이 두 팔 벌려 환영할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아, 아까 축의금 이야기 하시던데 원하신다면 제 앞으로 들어온 것까지 전부 드리겠습니다. 대신 이제 다시는 저희 앞에 나타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보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당신의 자리는 없다는 사실을요. 저희가 인사를 드릴 분은 장모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위의 말이 끝나자 식장은 소란스럽게 바뀌었습니다. 곳곳에서 전 남편을 욕하는 소리들이 들렸어요. 저 인간 바람나서 도망갔었잖아. 양심도 없다 진짜. 축의금 받겠다고 온 거야? 세상에 추잡한 인간이네. 아까는 그렇게 당당하게 하객들에게 인사를 하던 사람이 사위 덕분에 제대로 망신을 당하고 부끄러웠는지 자리를 박차고 서둘러 식장을 벗어났습니다. 15년 전 그날 옷가지를 챙겨 뒤도 돌아보지 않고 허겁지겁 집을 나섰던 그 모습 그대로요. 시야에서 전 남편이 완전히 사라진 뒤에야 긴장이 풀린 저는 의자에 겨우 몸을 의지했습니다. 적절한 타이밍에 사회자가 정리를 한 덕분에 식장은 다시 분위기를 되찾았습니다. 깜짝 영상을 준비한 신랑 신부에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시 식을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홀로 신부를 훌륭하게 키워내신 신부 어머님에게 신랑 신부가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사회자의 말이 끝나자 딸과 사위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사위는 저에게 절을 올리고 딸은 저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사위가 일어나자 저는 딸과 사위를 품에 안아주었습니다. 두 사람의 따뜻한 체온 때문인지 눈물이 나는 것을 멈출 수 없었어요. 딸의 얼굴도 이미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던 하객들은 눈물의 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위로와 응원이 담긴 박수를 받으며 딸과 사위는 무사히 행진을 했습니다. 식이 끝나고 주변을 살펴봤지만 전 남편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 길로 완전히 도망친 것 같았습니다. 현명한 사위 덕분에 딸의 결혼식을 무사히 치른 것 같아 참 다행이었어요. 사돈, 정말 죄송합니다. 손님들도 많이 오셨을 텐데 이런 모습을 보여서 부끄럽네요.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죄송은요. 저였으면 애초에 식장에 발도 들이지 못하게 했을 거예요. 두 아이가 현명한 덕분에 잘 해결한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많이 놀라셨죠? 이제는 사돈 곁에 저희가 있으니까 아무 걱정 마세요. 말씀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덕분에 큰 위로가 되었어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사돈 덕분에 놀란 마음을 쓸어 담는 동안 몇몇 하객분들도 저에게 다가와 직접 위로와 응원의 말을 건네셨어요. 주변의 따뜻한 사람들 덕분에 마음이 봄처럼 녹아드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전 남편과 이혼을 선택한 저에게 다시 한번 잘했다고 이야기해주고 싶었어요. 전 남편이 곁에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사랑을, 온전한 마음을 딸에게 줄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결혼식이 끝나고 딸과 사위는 곧바로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다음 날 아이들은 해변에서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을 보내왔어요. 너무 좋다면서 내년이 되기 전에
양가 부모님 모시고 꼭 다시 오겠다면서요.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참 흐뭇했습니다. 알겠다고 답장을 보낸 후에도 한동안 아이들의 사진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진심으로 웃고 있는 딸의 모습을 보는데 오랜 세월 동안 꽁꽁 묶인 채 풀지 못해서 덮어두고 모른 척 감춰왔던 마음의 매듭이 완전히 풀려버린 기분이 들었습니다. 괜찮다고, 아무렇지 않다고 스스로를 속여가며 묻어두고 살았던 지난 세월에 대한 깊은 응어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전부 우리 딸과 사위 덕분이에요. 이제는 지난날 이혼이라는 선택을 한 것에 대해 딸에게 미안했던 마음을 완전히 날려버리려고 합니다. 대신 제가 걸어온 지난 세월에 대해 고생했다고, 정말 잘했다고 토닥이고 싶어요. 이제부터는 새롭게 인연을 맺은 가족들과 마음껏 사랑하고 넘치도록 사랑받으면서 마음속을 행복으로만 채워가겠습니다.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쌓인 먼지 같았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